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강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생물이 뭘까?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요게 이 문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어떤 생물이나 어떤 것도요 강교하더라 하는 것에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교하더라 하는 이 뱀은 지금은 정체가 뱀으로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정체를 나타내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태복음 4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타나는 그 사탄이 이 바로 뱀이에요. 뱀으로 등장이 되고 이름으로 하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체가 사탄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활용이 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으로서나 어떤 피조물도요 가장 강교하더라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바로 이런 내용이 계시록 20장 2절에 사탄 마귀 곧 옛뱀이라고 옛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 내용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류사에서 가장 강교한 이 사탄이 가장 강교한 사탄이 이때만 나오고 안 나오느냐? 성경에 사탄의 활동이 더 이상 없다고 해서 사탄이 없어졌느냐?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상황에 이 현상에 대해서요 우리는 아주 기급을 해야 되죠. 아무도 인간으로 살면서 가장 강교한 사탄이 인간과 더불어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니. 현재적으로 아주 옛날에 있었다 하는 정도로 성경에서만 나타낸다는 정도지.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데 바로 이 사탄이 가장 강교하게 자기를 감추고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대로 뱀으로서 감추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감추고 지금 인간 세상에 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다. 어떤 형태냐? 가장 강경한 것은 지금 1500년 동안 인류사에 교황제도로 앉아있는 이 교황이야말로 가장 강교하죠. 가장 강교한 사탄의 위치에 있다. 그의 이름으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짓밟고 있는, 아는 사람이야 비로소 저기 사탄의 자리라 하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인류들은요, 교황을 사탄이라 하는 데는 거의 부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란 이름을, 예수에서 예수 이름 빼버리고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사탄이라고 개명되기를 우리는 강구하는 거죠. 이 교황제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행적을 교황이 그대로 나타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에서, 인류 중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이 뱀에 의해서, 즉 사탄에 의해서 가장 강경한 수수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한 나라.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신영준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중국 경제붕괴 전주고 차이나 엑스토스 대찰출 행렬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가 경제가 내리꽂고 있는데 중국만 우리는 오히려 3, 4분기에 상승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중국의 실상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붕괴의 서막인가? 중국인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대국이 됐다. 샤오캉 사회가 됐다. 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 상무위원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자화자찬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난 주말이었어요. 보시겠습니다. 10월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그리고 인민일보 등 이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등 전반적인 국력이 발전을 거듭해 새로운 단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13차 5개년, 즉 2016년에서 2020년 경제계획 시기 발전을 거쳐 중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라면서 경제 운영의 총체적 안정, 경제 구조의 지속적 최적화, 농업 현대화의 추진, 빈곤 해결을 주요 성과로 과시했다. 시 주석은 또 14차 5개년 계획, 즉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국내 순환, 즉 내수를 경제 주체로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제 5년 단위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이제 16년에서 2020년까지가 13차 5개년 계획이었는데 20년이 지금 마감이 돼가니까 이걸 이제 총평가하는 자리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총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고평을 했다 이거예요. 그 뭐냐? 경제 운영이 총체적으로 안정됐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구조의 지속적인 최적화, 중국식 사회주의로 완전히 최적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농업 현대화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빈곤 해결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소소하게 다 잘 사는 그런 사회, 즉 샤오캉 사회가 되었다라고 자찬을 하면서 또 이제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이 14차 계획이 이어지는데 앞으로는 내수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가 이제는 이 경제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보도를 해드렸습니까? 바로 중국의 내수가 중국 그들은 4.9% 경제가 3, 4분기에 올랐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수는 오히려 소매 판매가 7.2%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7.2%의 소매 판매가 줄었는데
경제는 오히려 4.9% 상승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마어마한 괴리는 뭐냐? 바로 중국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 했는데 그 경기 부양은 결국 내수 경기 또는 이쪽으로 실제 실물 경기로 가지 않고 그냥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로 가서 거의 뭐 경기 회복의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사상 누각 언제든지 뻥 터질 수 있는 풍선이 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걸 뭐 쏙 빼고 그냥 우리는 정말 잘 됐다라고 자화자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탈북자 아닙니다. 노입니다. 탈중자입니다. 탈중자. 중국인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조국을 등진 이들.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중국의 사회가 경제가 업그레이드 됐다 했는데 아니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조국을 이렇게 등집니까? 그것도 어디냐? 베트남으로 탈출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은요 1인당 GDP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3배나 경제력이 떨어지는 시체말로 못 사는 국가로 이렇게 밤에 야음을 틈타서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간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 베트남 온라인 매체 베트남 리더가 보도를 했는데요. 국경 경비대가 야음을 틈타 국경을 몰래 넘어서 베트남에 들어오려던 중국인 45명을 체포해 추방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미입국하려던 중국인 청년들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했고 이런 마당에 그리고 앞으로 내수 경기를 이제 다음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경기를 주요 목표로 해서 경제를 끌고 가자. 그렇게 방안 마련해봐. 라고 했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3배로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야음을 틈타서. 그런데 이제 45명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수천 명이 갔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것도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청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뭐 곳곳에서 이렇게 단체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합하니까 수천 명이더라 이겁니다. 수천 명이 지금 희한하게도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왜 베트남으로 가냐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 뭐 관광하러 가나? 관광하러 야음을 틈타서 가나?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3배로 못 사는 나라인 베트남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베트남과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답니다. 못 가게.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압록강에, 두만강에 뭐 철저한 장벽을 설치해서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엄연히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국가인데 그런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북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죠. 10배 이상 중국이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기는 3배로 1인당 GDP가 떨어진 나라인데 넘어간다. 희한하죠. 왜 중국을 등쳤나? 사상 최악의 실험난이다 이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0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지만 대졸자 등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대단히 암울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살에서 24살 대졸자의 9월 실업률이 전년 동기보다 4% 높지만 8월보다는 2.4%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불리한 통계를 잘 공개하지 않는데 지난 6월 말 실업률이 19.3%라고 밝혔으며 이 같은 상황은 7, 8월에 더 악화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874만 명의 대졸자가 취업 전선에 나왔는데 2018년에서 2019년 졸업자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최소 500만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더욱 최악인 것은 9월 기준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가 2분기 대비 200만 명 증가한 1억 7,900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의 실업률은 집계조차 안 됐다는 것이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은 뭐 한 해 대졸자가 874만 명씩 나오는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년치 합하니까 2,500만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무려 20%가 취업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대졸자들 이야기고 대졸자들은 우리보다 비율이 확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온 즉 농민공들 그게 지금 1억 7,900만 명인데 이 농민공들의 실업률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뭐 취업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소매가 되지 않고, 소매가 되지 않으니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자영업, 사실 자영업이 소소하게 2명씩, 3명씩, 5명씩, 10명씩 어마어마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죠. 그 자영업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전국의 일자리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배로 경제력이 떨어진 나라인 베트남에 완전히 장벽을 넘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노점까지 허용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 6월쯤에 여러분들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커창 총리가 노점을 이제 양성화하자,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하면은 당장 한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지금 일자리가 지금 문제니까. 라고 하고는 이 베이징에도 노점상 허용하자. 라고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했더니, 그걸 리커창 총리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베이징 시장이 바로 그냥 반박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잘 가꾸어진 베이징에 무슨 노점이란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나? 안 한다. 라고 해버렸었어요. 왜냐? 베이징 시장은 시진핑 집권이고, 리커창은 지금 반대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베이징 시장이 훨씬 자기보다 높은 서열 2위인 총리 리커창을 그냥 들이받아버렸어요. 그게 바로 6월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지난 6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했지만, 베이징과 관영 언론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던 노점 경제가 결국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베이징은 심각한 실업률 해소를 위해 왕징 등 베이징 일부 지역에 노점상을 허용했으며, 내년 16개구로 확대해서 노점상 운영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노점을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인데, RFA는 구이저우대 양샤오정 전 교수를 인용해서 중국의 노점상 전격 허용은 당국이 경제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라디오 타이완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10월 2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 우리 노점상 하자. 그럼 10만 개 일자리 바로 생긴다. 라고 했는데 베이징 시장이 들이받아 버렸었어요. 싫다. 라고 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베이징 시장이 왕징거리부터, 그러니까 왕징거리는 베이징에서 가장 핫한 거리 아닙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16개국 전체로 그냥 노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점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베이징 시장이 했는데 결국 항복선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베이징이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이징만 하냐? 아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할 거다. 그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이제 구이저우대 양샤오정 전 교수, 이 사람은 경제학 교수인데, 이 경제학 교수인데 이 중국의 정부 정책을 계속 비판을 한 거죠. 비판도 하면서 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죠. 왜 중국은 워낙 국가 차원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대로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잘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RFA, 미 하원에서 운영하는 RFA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이 경제 상황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지금 5개년 계획이 너무 잘 됐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실제와 이 발표는,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너무나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은 베트남으로 엑소더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실업률은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글로벌 기업이 탈중 러쉬를 하고 있죠. 아주 유명한 기업들만 간추려서 보면요, 우리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공장 등 중국 내 3개 생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죠. 애플은 폭스콘 생산 공장 등 주요 설비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이전한답니다. 네슬레 식품회사죠. 여기는 중국 내 생수 그리고 식품 공장을 매각합니다. 인텔은 중국 내 메모리 생산 설비를 매각했죠. 바로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가 샀죠. 구글은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주요 사업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 HP, 델 이렇게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은 중국 내 생산 시설 대폭 축소하고요.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단계적인 이전을 합니다. 또 게임기 회사죠. 일본 닌텐도, 여기는 주요 제품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역시 베트남으로 이전합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2019년 12월 28일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내 239개 회원사들 가운데 22.7%가
대중 투자 취소를 결심했고 19.7%가 중국에서 제조공장 전면 철수를 검토 중이며 33.2%는 투자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다 라는 거예요. 취소를 결정하거나 또는 투자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이거나 이런 비율이 이런 식으로 거의 뭐 3분의 1이 이제는 중국하고 손절을 하겠다, 손 끊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뭐 미국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중국의 생산 라인들이 또 생산 설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엑소더스 하냐? 일단 뭐 미국과의 무역 경쟁 그리고 이제 국제 제재가 심화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EU에서 중국산 알루미늄에 48%의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그 생산 설비를 한국의 광양 알루미늄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이제 이 생산지 세탁을 해가지고 따로 우회 수출을 하는 등 이렇게 지금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죠. 어쨌든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무역 분쟁 대단히 지금 중국에게는 힘겨운 그런 상황이죠.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의 수입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중국산을 수입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관세를 워낙 때려버리니까 이 미국에서 중국제 이제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감시와 규제죠. 중국 공산당에서 이 기업에 공산당 간부를 반드시 기업 임원에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중국에서 당국이 공산당의 이 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가 규제가 너무나 막심한데 여기다가 더 강화하겠다. 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기술의 절취가 심각하죠.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ARM. 이 ARM이 중국 지사 그냥 바로 이사회 자기들이 그냥 조작해가지고 ARM의 중국 지사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이거 그냥 영국은 완전히 그냥 눈 뜨고 회사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술들 전부 다 그냥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신뢰를 가지고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그 인텔의 반도체 생산 설비를 사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SK 하이닉스 기술 다 그냥 먹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ARM처럼 영국의 ARM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뭐 시진핑 주석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겁나서 야 이거 되겠나? 아유 그럼 어떡하지? 망설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시소는 인건비다 이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똑똑히 기억하시죠? 뭐 1, 20년 후딱 지나가니까 중국은 인건비 한 5만 원만 주면 돼. 이런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인건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주면 돼. 이러다가 지금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현재 중국의 최저임금이 3.6달러랍니다. 3.6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200원 되죠. 그런데 지금 20년 인건비는 더 올랐겠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8,590원이에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하이, 텐진 이런 데는 그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10배를 올랐답니다. 10배. 중국 평균적으로 봐도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3배 이상 상승했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2017년 기준으로 뭐 한 그 3.6달러. 그런데 필리핀과 태국이 올해 기준으로 1.5에서 2달러랍니다. 필리핀과 태국이. 그리고 지금 뭐 엑소더스 하고 있는 이 베트남 올해 기준으로 1.28달러랍니다. 중국보다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 1인당 GDP가 3분의 1이니까 이 최저임금도 3분의 1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이렇게 2분의 1은 아니죠.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는 우리의 2분의 1까지 이상까지 지금 쫓아 올라왔죠. 그럼 뭡니까? 중국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기업은 뭐 오로지 가치죠. 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뭐 통일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워낙 인건비 싸니까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말도 잘 통하고 10만 원밖에 안 하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돈 그냥 갈고리로 끌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지금 통일 전사했던 것처럼 통일의 여건이 어떤 것처럼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주 큰 리스크를 안고 그래도 들어가서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냥 그래도 나 들어갈래 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뭐 이렇게 자본, 기술, 절취 심각하다라고 위험성은 있지만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동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린 중공의 인지 부조하죠. 뭐 우리는 뭐 샤오캉 사회 이룩했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고 있고, 자 10월 23일 지난 주말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 사람 애플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애플 아이폰 쓰고 있는 사람이죠. 객관성 있는 국제조사 결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만족도는 90%가 넘는다. 세계 모든 국가 정부 중 단연 1위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을 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 안 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바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몽 꾸야지요 하는 게 맞습니까? 중국몽은 개꿈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됩니다. 베트남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엑소더스 대탈출하고 있는 현실, 당국이 발표한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지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망하는 것은 세 가지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대로 이거 관계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요. 이거는 중국 망하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어서 대한민국 망했다인데, 이 대한민국에는 망했다라는 말에 어떤 기초되는 부분이 바로 제공을 한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 중국 붕괴, 이것은 과정, 이러한 일을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망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어떤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다 이래 보고, 그럼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이 망하는 것은 2012년 인류 종말 시대에 인류 종말 시대를 이끌어온 교황과의 이 관계가 중국이 이걸 뭣도 모르고 참 겁도 없이 이 교황 세력 자체하고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올라오는 사탄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사탄이 위치해 있는 이 교황 제도를 중국이 너무 가까이 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국에서는 너무 얕기 때문에 이 교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교황인지를 몰랐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상형문자는 거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상형문자 자체는 자기들이 보고 글자 모양 보고 이런 걸 만들자 저끼리 약속해갖고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투성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역사가 그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만들어버리고 언어가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는 임마누엘을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 아까도 잠깐 예화 나왔지만 풍선이에요. 풍선. 언젠가는 바람에 빠져야 되는 풍선의 위치에서 중국은 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